중요해요.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낯설어요. 네, 다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프라임에서 하는 첫 강의고, 그리고 시즌의 가장 중요한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특강이긴 합니다만 우리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피셋을 준비하는, 그리고 언어 논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업인 만큼 저도 많이 쏟아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 온 친구들을 조금 조사를 좀 하고 확인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에 시험 봤다. 아유, 다 봤네요. 네. 아직 안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봤으니까 자신의 그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땠는지. 쉬웠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비슷했다. 예년에 비해서 비슷했다.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년과 비슷하다. 혹은 조금 쉽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셋에서 만약에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안 나왔던 유형이 나오거나, 선택지들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들 중에 예년에 안 나왔고 새로운 어떤 사고를 요하거나 어려운 그런 선택지들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이 기존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음이 쓰리겠습니다만 작년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예전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너무 어려웠어, 올해 정말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고 정말 막막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피셋을 알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공부가 충분히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1년 이상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인강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특강을 통해서 저를 보고 여기 또 앉아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쌤이랑 배웠던 이 포인트를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독해력이 약해,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여러분들의 분석이고, 그것보다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 준비가 되어서 좀 더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랑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 첫 강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좋은 이야기들만 해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희망찬 이야기, 단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쓴 이야기를 동시에 할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속상하더라도 그런 쓴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좋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로그랑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처음 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구독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종 소통하는 창구로서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시는 그런 문제들도 무료로 해설을 해드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채널들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작년이 아니죠. 자꾸 헷갈려요. 올해 시험을 좀 늦춰져서 올해 막판에도 제가 백문 챌린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뭔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무료지만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항상 해마다 나오는 그러한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선생님 언어 논리 오르나요? 근데 선생님 배운 거 같은데 시험장만 가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 기출 이미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도대체 공부할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독서할까요? 선생님 아니 문제집 풀까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드릴 것이고, 근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이걸 거예요. 선생님 언어 논리 오르나요? 안 오른다던데요? 이런 거. 근데 일단 답변부터 해드리면 무조건 오릅니다. 오르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이제 제가 아니라
저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간은 어떤 수업을 할 때 그런 거를 되게 유의했어요. 표현들을. 근데 올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는 제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독해나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누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출발했던 친구들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추천사를 올해 처음 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왠지 그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써준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네이버 댓글에 선생님 저 30점 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제 시험지라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시면 저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아직은 이 친구들 선물은 못 해드렸습니다만 시험 끝나고 지금 어쨌든 20점 이상 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30점 오른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되게 싫겠지만 선생님 제가 외교원이라 그 정도까지 점수가 필요 없는데도 언어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증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70에서 85점, 이 친구는 70점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령을 알고 그 다음에 틀을 알아서 85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말고도 이 친구는 외교원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말은 되게 멋있게 써줬는데 사실 이 친구는 되게 심각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네, 굉장히 심각했고 제가 많이 혼도 내고 콕 집어서 이 친구를 많이 시키고 했는데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2차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5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한번 보세요. 언어 논리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언어 논리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학생들이 저와 함께 행복하게 공부해서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된 거고 62점에서 75점. 물론 75점이 너무 높은 점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했던 친구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험 공부 준비하다 보면 정말 고득점인 친구들의 공부 방법론만 좀 신경을 쓰거든요. 90점 맞았대. 걔 거의 되게 잘했대. 막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원래 잘하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보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합격을 선해줄 수 있는 친구들의 그러한 방법론이나 접근론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신났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네, 되게 이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흥분해서 썼습니다. 2000년 언어 논리에서 선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네, 내년에 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지만 백문 챌린지 같은 것들을 올해 했었고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그런 방법론들 제가 계속 생각을 할게요. 27.5점이나 올랐대요. 지역인재 학생들인데 여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지역인재가 되게 많고요. 올해 지역인재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게 제일 뿌듯한 게 그거예요. 출발점이 조금 낮았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올려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5급 공채나 그 다음에 외교원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더 점수가 많이 상승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 인재니까 나는 조금 피셋에 더 투자할 시간이 있어. 근데 사실 왠지 좀 5급 공채하는 친구들이 스터디 하려다 보니까 나 왜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 저한테 이러한 추천사를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눈에 봐주시고 다 아는 얘기들이죠. 수험 독해.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험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독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글을 읽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독해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글만 빨리 읽고 글만 제대로 읽는다고 해서 답이 되는 선택지를 빨리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빨리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피셋이 원하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지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다 읽었어요. 근데 선택지를 딱 읽어서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조합을 하려니까 갑자기 사고가 딱 정지한다든지 꼬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까지는 갔는데 이 5번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서 판단해야 되는지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요런 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독해력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요. 글을 아예 못 읽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글을 읽고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지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핵심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라이징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가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돼요. 이 단락에서, 이 지문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 것인가. 이 단락에서 이 장치가 눈에 띄네. 이 예측의 포인트가 먼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진단을 하세요. 자기 스스로. 지문 읽을 때 내가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읽었다면 일단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독서예요. 무슨 내용이야? 이거 역사 지문이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 맞게 어떠한 선택지들이 나올 것인가.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이네. 그리고 이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열거형이니까 뭔가 연결하거나 추론형 선택지가 나오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글의 내용만 가지고 읽어냈다? 그럼 그건 그냥 독서. 읽고 푸는 거예요. 읽고 푸는 거. 그거는 읽고 푸는 것도 물론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고 피곤하고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선생님 저 옛날에 수능 국어 되게 잘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수능 국어는 그냥 읽고 이해하고 풀면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 PSAT는 거기 수준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원해요.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원하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고 요거까지 됐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 유형에 맞게 선택지를 예측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취했는지 1차적으로 고민해보고 이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문에서 단락별로 이 부분에서 선택지가 나올 것 같은데까지가 됐어요. 그러면 밑줄을 칠 거 아니에요. 혹은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의미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메모라이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냐면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장치 나왔어. 모두 나왔어. 만 나왔어. 여기를 쳐. 모두를 치고 만을 치고 밑줄을 이렇게 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의미가 아니에요. 독해는 의미예요. 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글자를 체크해요. 글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8일무를 추는 것이 원칙이었고 하면 8일무를 딱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뭐 어찌 했는지 의미를 처리하고 그 8일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8일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요. 이게 나오겠지. 그거는 진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의미 단위로 정리하고 메모라이징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로 가요. 선택지로 가면 1차적으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추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올해 제 수업을 들었던 작년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선생님 1번부터 10번 21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 선택지 추리기한 거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해줬어요. 선택지 추리기를 제대로 적용했다. 근데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못했다. 그러면 요거를 올해 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왜 선택지를 선별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줘야 돼요.
제 수업이 처음인 친구들은 당연히 이런 원리들을 배워주셔야 되겠고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고 그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길게 받으신 요거 기출문제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모든 부분들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택지 추리기도 돼요. 근데 잠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조선시대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이 지문 같은 스타일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뭘 먼저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선택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볼게요. 친구는 몇 번 선택지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3번, 5번. 이유는?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지라서. 좋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3번, 5번. 이유는? 숫자가 있어서. 좋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아가라는 말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제가 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친구가, 마스크 예쁘네요. 그럼 어디서 사요, 마스크 예쁜 거? 네. 자,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어떤 선택지가 매력적이에요? 3번, 4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5번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유는 이 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혹시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그쵸? 그래서 무엇이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똑같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지문의 유형이 달라요. 1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시대 얘기죠. 근데 문제 2번은 어때요? 조선시대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다음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나와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오늘날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형식은 1960년대에 복원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문장에서 끝났어요. 아, 이거네. 이거 추론이네. 오늘날이 1960년대 어떠했는지와 조합해서 오늘날이 어떠했는지를 끌어내는 게 답이 되는 선택지네. 요게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와야 돼요. 요거 백문교재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고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자꾸 말씀드릴게요. 그 민간경력직 기출문제 보면요, 원본 막 복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민간 경력직도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추론형 제가 특강할 때도 했었는데, 그래서 실록이 원본이 있고 4개를 또 복사를 해서 5개다, 총 5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 보는 순간 답이 되는 선택지 그 하나만 딱 잡아서 딱 가는 그런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오늘날에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필요한 거 조합해서 답이 되는 선택지 끌어내야 되겠구나. 그게 제 포인트고, 게다가 지금 1960년대로 딱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쭉 얘기하다가 문물을 칠 때 손에 드는 무구는 조선시대 것과 동일할 거라고 하거든요.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무문은 조선시대 것과 동일했고, 동일했고에다 별표 한번 해보세요. 요거 보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했어야 되냐면, 그 전 단락과의 조합이구나. 조선시대 그 전 단락이 있었잖아요. PSAT의 추론형의 기본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전 단락 것까지 활용하라는 거네? 그럼 지금 2단계 간 거거든요. 마지막 문장 오늘날 거, 1960년대 조합, 그 다음 다시 한번 조선시대.
세 개가 조합되어야지만 5번 선택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 답이 되는 선택지네. 그거. 그래서 선택지를 추리고 이게 답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5번 선택지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지문에서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네? 그런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훑어서 선택지 앞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1번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끊고, 2번 일제강점기 때 끊고, 3번 조선시대, 3, 4번 묻고, 그 다음에 5번이 오늘날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거죠. 그러면 지문이 시간에 따른 전개라면 선택지도 그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지문의 유형과 선택지가 같이 가요. 지문과 선택지가 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선택지 추리기가 무슨 스킬이나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상한 접근법이 아니라 지문이 그렇게 흘렀으니까 선택지도 그렇게 봐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름이 나왔다고 해서 선택지가 조선시대에 나왔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답인 게 아니라 지문도 시간에 따른 흐름이어야지만 선택지도 시간에 따른 흐름과 관련된 선택지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피셋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문도 안 읽고 그것만 먼저 보게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피셋은 그렇게 지문의 흐름, 지문의 구조, 유형과 답이 되는 선택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선택지가 눈에 보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이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 우리 피셋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변화해서 결과물이니까 오늘날이 되게 매력적이고, 게다가 아까 어떤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으니 저는 5번 선택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5번만 볼 거예요. 저는 정말로 5번만 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그래서 모든 지문에서, 모든 문제에서 선택지 추리기를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하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내는 건데, 이거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거 해갖고 왔어야 된다. 못했으면 이건 혼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먹고 온 애들이 아까 추천사를 쓴 거고,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 계속해서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선택지를 추렸느냐. 자, 4번째입니다. 선생님 선택지 5번까지도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잘한 거예요. 아까 3번, 5번 추린 친구들이 잘했어요. 어쨌든 3번, 5번 눈에 보였다면 잘한 건데, 그럼 왜 그런 친구들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했느냐? 그러면 요거예요. 아까 3번, 5번까지 추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번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딴 3번 올라가야 돼요. 1960년대 관련된 거 읽어요. 읽고 조선시대 것과 동일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5번을 끌어내요. 그건 사고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콱콱 찍어서 딱딱딱 뽑아내는 이 사고의 과정이요. 실전에서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긴장이냐? 아니에요. 긴장해도 할 놈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습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고가 매끄럽게 안 됐고 실전 가서 그게 탁탁 막혔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사고가 많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를 얼마나 피셋에 맞게 훈련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기초 독해력도 중요하고요. 문장 독해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1960년대 조선시대까지는 찾았는데 문장을 읽고 문장을 한 번에 읽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독해력의 문제예요. 문장 독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마지막의 사고는 문장 독해까지 잘 한 다음에 그 의미들을 조합하는 게 안 됐을 때 그건 사고의 문제고요. 문장으로 갔어. 근데 읽었는데 막 손만 왔다 갔다 해. 아니면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이지? 떨려. 괜히 안 읽혀. 나 공황장애인가 봐. 이거 있죠? 공황장애가 아니라 문장 독해예요. 문장 독해.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독해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읽고 의미 파악이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단을 해나갈 테니까 딱 끝났을 때는 나는 여기가 부족하니까 여기부터 공부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 있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은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텍스트나 양도 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한다. 그럼 뭔가 또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한 수업을 들어도 내가 지금 채워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흡수해가는 것이 달라야 정상이고 훈련을 병행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 독해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이고 피셋이 그렇다면 어떠한 문장들과 지문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고를 요구하고 어떤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가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꼭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기초인문 강의나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특강 할 때 이 학생들도 되게 애정이 엄청 강해요. 기초인문 강의가 이제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그 애정과 집착이 되게 심해요. 이유는 거기서부터 끌어가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왔다가 없어지거나 중간에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제가 저 친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어디가 부족하지? 채워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인문 강의를 저랑 하는 친구들이라면 올해는 쌤을 좀 믿고 1년 동안, 1년도 안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냥 쭉 제 눈앞에서 거슬려 주시고 제가 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수업이 있을 때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은 수업이고 나의 훈련과 트레이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상황이랑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상황 판단 너무 잘 봤어요. 선생님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상황 판단을 잘 보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 상황도 잘 나와야 돼요. 그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세 과목의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되면 상황도 되고요. 자료에서도 독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 선택지를 추리는 그런 원리들도 세 과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출 3개년이에요. 기출 3개년이 중요한 이유는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의 그러한 트렌드하고 그러한 흐름들이 해마다 약간씩 바뀌어요. 올해는 제가 느낀 거는 그럼 난이도는 비슷한데 뭐가 좀 달라졌을까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추론 독해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예전 형태, 우리 모강에서 많이 보는 일치부합 형태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올라가서 일정 부분 여기만 읽고 두 번째 단락 이 문장 읽고 이거 3번 정답이네? 아니네? 하는 형태의 선택지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론형이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7급의 PSAT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좀 차별을 둘 거예요. 그래서 PSAT 7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능 국어와 조금 더 연결이 좀 되고요. 우리 PSAT 5급이나 그다음에 지역인 여러분들 지금 보실 그런 시험과 약간 출제의 그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난이도라기보단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3개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3개년만의 특징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사고가 매끄럽지 않은 친구들은 3개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기출을 아껴두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
뭐 아낄 게 따로 있죠. 2019년, 뭐 2020년도 기출 문제는 선생님 마지막에 풀려고 아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그 기출을 왜 아껴둬요? 기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먼저 뽑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초 인문 강의 좀 쉬운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리고 최근 건 좀 뒤에 건들고.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꺼내야 되고요. 기초 인문이라서 쉬운 거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계속 충격을 줘야 돼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봐야지 뒤에 가서 어려운 거 봐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봐야 돼요. 어려운 텍스트든 그다음에 최근 기출이든 지금부터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절대 올해 거 여러분들 아껴두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그런 교재는요. 내가 시험장 갔다 왔으니까 내가 푼 시험지예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 선생님 저 버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내가 어디에다 밑줄 쳤는지 내가 왜 하필 3번을 선택했는지 왜 내가 여기에다 밑줄을 많이 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실전에서 여기에 꽂혔구나. 이 문제를 볼 때 여기에서 눈이 지연되어서 속도가 나지 않았구나. 선택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기출 문제는 옆에다 두고 새로운 기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는 내가 새롭게 본 다음에 아, 기존에 내가 이렇게 봤었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장 가서 내가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고 여러분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의 눈이 아닌 여러분들 눈으로 시험지를 어떻게 봤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랑 1대1 클리닉을 하거나 하실 친구들은 그거를 복기해서 갖고 와야 돼요. 복기라는 건 시험지를 툭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워드나 이제 할 거예요. 우리 1대1 클리닉. 워드나 이런 한글에다가 형식 예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절 쓰면 돼요. 선생님, 저는 1번은 이런 선택지는 이랬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혹은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한 양식으로 줄줄줄줄 써서 저한테 먼저 1차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기출 플러스 기출 3개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있는 민간 경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력 너무 중요한데 이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2번 볼 때 제가 아까 민간 경력직 기출 문제가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간 경력직 5급 PSAT도요. 결국 여러분들의 답이 된 선택지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만 조금 쉽고 출제되는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 이제 7급의 PSAT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똑같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민간 경력직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은 방향이 똑같아요. 난이도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도입되는 7급 피셋은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텍스트는 민간 경력직 PSA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지만 원리를 파악하기엔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분석했던 그 지문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답이 되는 선택지도 이렇게 그때 그 문제처럼 접근하는 거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막판에. 내가 유형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틀이 반복된다. 그게 수험 독해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을 보시면서 형식적인 틀을 그리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복되니까. 피셋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지문의 흐름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아까 선생님 뭐 사고니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저는 지문 읽는 것도 버거워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피셋이 어떤 스타일로 지문을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문 훑어보고 선택지 추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지문을 훑어볼 때 되게 거시적으로 빨리 툭툭 보면서 뒤에 부분이 예측되고 아,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쓰여진 글이구나 라는 판단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읽고 있더라고요.
글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의미상 이러한 정보가 있어서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다 읽은 거니까. 글을 읽고 선택지를 봤을 때 그런 의미나 그런 내용이 들어간 선택지니까. 글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글을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 읽는 거예요. 피셋에서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독서처럼 읽는 거예요. 글을 그냥 읽고 있어. 무슨 내용이지? 무슨 정보가 담겨 있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2차 텍스트를 읽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2차 여러분들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 같은 거, 경제학은 뭐 의미보단 어쨌든 정치학 관련된 그런 책들, 행정학 같은 거 그런 거 보실 땐 무슨 내용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겉을 보고 힌트가 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읽는 거지 글을 읽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그 온도 차가 정말 커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나는 친구들은 내가 텍스트를 접할 때 어떤 형식으로 읽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글을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글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지금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일단은 내가 평소대로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1번과 문제 2번의 첫 단락이 있는데 그 첫 단락만 한번 읽어보고 평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글을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첫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시킬게요. 네, 이거 시키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못하니까 괜찮아요. 자, 요 학생. 자, 요 학생. 네. 1번에서 문제 1번의 첫 단락을 봤어요. 본인이 첫 단락을 보고 평소에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무슨 생각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 괜찮아. 그냥 읽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뭐 읽긴 읽었으니까 한번 첫 단락 이렇게 보고 차근차근 보면서 뭐가 기억에 남아요? 단어 어떤 거 동그라미 쳤어요? 고려시대. 보살, 부처랑 보살. 불화. 또 승려. 끝. 원당. 본인이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잘 치거든요. 자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올해 성적이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못 읽어요. 글을 읽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틀이 없을 뿐이고 어떻게 읽는 방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이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 자기도 좀 못해요 막 이랬는데 중요한 단어들 잘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 뭐냐면 첫 단락에서 그런 거예요. 전략. 이 첫 번째 단락을 딱 읽었을 때 전략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전략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문의 흐름이 예측이 돼야 돼요. 첫 단락은 글을 읽으면서 뭔가 무슨 내용이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는다가 아니라 찾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조금
의미 차이를 좀 두자면 읽는다는 건 되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 독해를 하는 거고요. 찾아낸다라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독해예요. 그 능동적인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찾을 건데가 있어야 되겠죠. 뭘 찾을 건데, 뭐가 궁금한데. 여러분들 어떤 독해할 때 가장 능동적입니까? 여러분들 맨날 독해요. 이거 해요. 이거 맨날 해요. 언제 하죠? 그쵸? 검색할 때. 그쵸? 검색할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는 게 그 느낌인 겁니다. 검색어를 입력을 하죠? 검색어를 입력한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궁금한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 PSAT 관이 있다는데 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저쪽에 가서 해서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프라임이. 그러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프라임 법학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심지어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쪽에다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한참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PSAT 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PSAT 관이 어디 있는가, 프라임 법학원 PSAT 전문관이 어디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검색어잖아요.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쳤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정보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머물던 학원 얘기도 나오고, 그죠? 다른 경쟁 학원 얘기도 나오고, 그냥 고시촌에 쓸데없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시물을 찾아내요. 쑥 훑어서. 그래서 콕 집어서 그것만 클릭해요. 그걸 클릭하면 또 쫙 나와요. 거기에서 내가 또 필요한 정보들만 찾아내서 거기만 열심히 읽어내죠. 찾아서 걔만 열심히 읽어내죠. 다른 것들은 거의 흐릿하잖아요. 근데 찾아내는 동안에 읽긴 읽죠.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다 하면 여기만 콕 집어서 얘만 막 파서 읽어버리잖아요. 그 느낌이어야 돼요. 글을 읽을 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밋밋하게 글 읽거든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밋밋하고 같은 강도를 읽어요. 그거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를 확인하고 싶은지, 무엇을 내가 이 첫 단락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지 그 틀이 없어서 그래요. 능동적인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 틀을 가지고 내가 찾아내려면 난 글을 못 읽어 이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글은 여러분들 일단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이버 뭐 검색할 수 있을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없었던 거고 이 질문을 만드는 게 PSAT 수험 독해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읽을 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어떻게 흘러가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택지들은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것들도 첫 단락을 보면서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강약 조절,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찾는 게 첫 단락에서 포인트예요. 우리가 정보가 많은 글들만 나와요, 요새는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3년 더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빡셌다가 쉬어갔다가 빡셌다가 쉬어갔다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40문제가. 그래서 어떤 건 되게 어려운데 어떤 문제는 그냥 읽을만 했어요. 읽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도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빡빡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가 많은 글들만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 내가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기준을 첫 단락에서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첫 단락 따로, 두 번째 단락 따로, 세 번째 단락 따로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 딱 보면 뭐야? 내가 읽긴 읽었는데 정보들이 다 조합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첫 단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친구가 동그라미 친 게 잘못 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키워드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내가 구조나 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봤어야 되는 키워드가 뭐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남겨줘야 돼요. 밋밋하게 읽은 거거든요. 그 키워드가 잘못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저는 요거 딱 들어가기 전부터 요거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겠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강조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출제자가 강조한 거예요.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불화 동그라미가 딱 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 2번에서도 일무 있죠. 일무를 지금 글을 읽고 나서 일무가 보이면 안 되고요. 글 읽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단락 들어가기 전에 일무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냥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에 불화가 소재구나, 일무가 소재구나, 그 잡고 시작하는 거고, 읽은 다음에 불화와 관련된 글이 이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직관적이냐, 누가 더 빠르게 불필요하게 읽지 않고 그 부분을 누가 더 빨리 가져가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읽으면 불화와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에 일무와 관련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잘 읽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수험 독해랑 맞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냥 글을 딱 들어갔을 때 불화, 일무 1초 만에 딱딱딱딱 보고 불필요한 데서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화, 일무 같은 그런 키워드들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봐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에서 첫 단락에서 보면 불화와 관련된 첫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빨리 보여야 돼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기 전에요. 문장이 처음과 끝에 다로 끝나고 온점, 반점 마침표 끝나 있죠?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빨리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 제가 일부러 오늘 여러분들 출력할 때도 시험지 크기로 일부러 출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 첫 단락을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냐가 항상 궁금해야 돼요. 항상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문장에서 강약 조절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끊어 읽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 때문에 앞부분부터 끊어 읽고요. 앞부분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앞부분에 많잖아요. 그렇죠? 동사, 형용사. 갑자기 토익 생각나네요. 네,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만 앞부분에서 의미가 다 있죠. 우리 국어는 어디 있어요? 문장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의 의미가 집중되어 있고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의 끝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힘을 다 빼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다 힘을 빼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쉼표들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글 문장 빨리 읽을 때 이런 게 있는데 큰 구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그림이 불화구나. 그럼 이 문장의 큰 틀만 봐도 불화의 정의와 관련된 문장이구나. 딱 처리하고 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장을 볼 때도 겉에 구조를 보고서 빠르게 그 문장이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인지 1초 만에 확 찾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보통 보면 그냥 읽고 있거든요. 고려시대 불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부처 또는 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그러한 그림을 불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을 의외로 한숨에 읽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한숨.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원래 한 문장은. 그리고 쉼표가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끊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쉼표는 끊어 읽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끊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첫 단락에서도 점이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3문장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태까지. 하나의 단락이 핏셋이 하나의 단락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틀에 관심을 가져야지 호흡이랄까? 제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글을 읽을 때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문장들이 어디서부터 어디 끊어져 있고 한 문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틀적인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시계만 의지하면서 그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개의 문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하나의 단락이 몇 개의 문장이 있었고, 그리고 답이 되는 선택지들은 그 문장 중에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따서 선택지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도 보시면요,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데
제 머릿속에 남긴 키워드는 부처랑 보살이에요. 부처랑 보살 빼고 안 넣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가 왜 어떤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남겼는지, 그 다음에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고려시대 중요하긴 했는데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두 번째 달락, 세 번째 달락에 앞머리만 탁탁탁탁 찍어서 봤어요. 시간의 흐름이냐 그렇지 않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이 글이. 근데 지금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그럼 고려시대 머릿속에 버려요. 어쨌든 이 고려시대와 관련된 글인데 그거 뭐하러 머릿속에 넣고 밑줄을 쳐요? 밑줄 치지 마요. 그냥 고려시대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두 번째 달락도 고려, 세 번째 달락도 고려인 거예요. 그럼 고려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불화와 관련된 글인데 앞으로 제가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첫 문장부터 정의로 시작을 하면 불화 이꼴 뭐다. 불화만 남기면 안 되고요. 불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남겨줘야 돼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정의로 시작하면. 그러면 이 첫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아만 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흐름을 예측할 수 있거나 지문 전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 정보를 강약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그림이구나 뭐 형상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부처 또는 보살에서 또는에다 별표 한번 해볼게요. A와 B 구조, A, 5월 B 구조.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형식과 구조나 틀이 반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A 또는 B다, A와 B다 라고 하면 보통 A에 대해서 그 다음 단락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랑 보살이라는 걸 보시는 순간부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도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콕 집어서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다. 거기를 힘줘서 읽어야 되겠다. 강약 조절의 기준점을 잡아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A와 B 구조나 A, 5월 B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단락, 그 이후의 흐름의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잡는 기준점이 된다. 우리가 글을 흐릿하게 읽는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동그라미를 치긴 쳤는데 의미 없이 영혼 없이 그냥 밑줄만 치는 경우.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머릿속에는 처리를 안 해요.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험이에요. 이해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해와 처리는 달라요. 이해를 못해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의 문맥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언어 논리를 좀 실패하는 친구들은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관이 되고 공직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접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심지어 어떠한 그 프로젝트에 따르면 교수님들하고도 만나요. 연구원들하고도 만나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자료를 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과도 같이 업무할 수 있도록 빠르게 그 문서를 보고 큰 틀을 잡아내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잘하는 거를 본다고 하면 그냥 전문가 쓰면 돼요. 대학원생들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라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빠르게 어떠한 그런 소재든 어떠한 정보든 보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한 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누가 더 똑똑하냐라기보단 그럼 누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래? 요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봤잖아요,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친해지면 성격도 봐요. 성격도 보고 평소에 이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인적성 시험이잖아요.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문의 시험이 아닌지라 평소에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무엇이 궁금하고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방향성이 모두 다 PSAT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험이고 제가 항상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때 말씀드리는 것 정보를 처리하는 시험이고 PSAT가 어떠한 사고를 원하는지 모르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쌤이 맨날 PSAT에 맞게 PSAT만의 그런 시험이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할 말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이 빠른데 그래서 학생들마다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로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긴 오르는데 어떤 친구는요 금방 올라요. 아까 제가 이 친구들 얼굴을 다 알아요. 저는 정말 뿌듯해요. 네. 여러분들의 사례를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제 실명을 공개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남학생인데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늦게 만난 거예요. 그죠? 7월에 만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한번 잡아왔어요. 잡아왔다는 게 뭐냐면은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포기하고 내년부터 다시 열심히 할까? 하는데 저 혼자 잡아온 건 아니고 물론 주변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잡아왔어요. 할 수 있을까? 올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많이 끌어줬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빨리 오른 케이스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고 열심히 했냐? 하지 않았냐? 그런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조금 빨리 오르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요. 아까 글을 읽는 거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고 글을 읽는 훈련 그 틀을 몰랐을 뿐 기초 독해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래서 좀 머리가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만 센스만 얹어주면 금방 되겠네? 라고 생각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빨리 오른 거예요. 7월에 만났고 사실 열심히 공부한 건 여름 이후였거든요. 제가 가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빨리 오른 케이스다. 하지만 모두 다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1년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쫓아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첫 단락 봤으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힘들 테니까 한번 쉴게요. 저는 원래 잘 안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부처나 보살을 가지고 간 이유는 일단은 사람과 관련되거나 대상과 관련된 키워드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막 귀족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를 흐릿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귀족들은, 승려들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서도 제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부처 또는 보살을 남긴 이유는 두 번째 단락의 정보의 강약 조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부처나 보살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면 조금 더 힘줘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읽을 때는 아까와 조금 다르게 부처, 보살?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은 내가 어떻게 강약 조절해서 어디를 힘주어서 읽을까? 제가 이거 포인트 드렸어요. 어디를 힘주어서 읽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단락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단락보다 두 번째 단락의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첫 단락은 조금
빨리 읽고요. 크게 읽 때 전략을 생각하는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정말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단락이 정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강약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을 그냥 밋밋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읽었으니까 친구가 아까 제가 부처, 보살이라는 키워드를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 지을 만한 키워드 중요한 거 뭐 찾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글을 잘 읽는 친구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면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어? 신분? 나 못 들었어. 신분 사례? 사회.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신분사회. 좋아요. 자, 또 뒤에 있는 친구는 패스할게요. 잘했어요. 또 어떤 키워드 남길래요? 지금 부처, 보살, 이꼴 뭐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처, 보살, 이꼴 어떤 키워드를 남길까? 그럼 어떤 키워드 남길래요? 뒤에 있는 친구. 아니 그냥 핵심 키워드. 함께. 뒤에 잘 안 들렸어. 고려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보고. 자, 뒤에 있는 친구. 좋아요. 네. 조 친구가 제일 가까운데 아주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일단은 이 앞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중요한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달러 읽을 때 승려들에게 주문한 불안 다양했다. 근데 지금 승려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기준점을 뭐로 줬어요? 부처랑 보살로 뒀으니까 그 정보는 흐릿하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의 끝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문장이 기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 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쭉 보니까 보살을 그린 것도 있었다. 드디어 보살이 나왔죠.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부처 생각해야 돼요.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도 많았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땐 이것만 읽어놔야겠죠. 보살 있고 부처 있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장 읽는 방식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극락의 모습을 표현한 불화도 있었고 깨달음에 이르지만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미 기준점이 첫 번째 단락에 있었으니까 문장을 읽을 때도 끝을 향해 읽고 뒤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서 다 의미를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장의 끝에서 한 개의 의미만 잡아내는 거예요. 한 문장에도 핵심 내용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보살을 보는 순간 이미 우린 부처랑 보살을 봤으니까 부처 어딨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도 많았다. 자, 근데 그런 데에다 별표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독해 원리들을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텐데 수업 시간에 그런 데가 나오면 무조건 힘주는 거예요. 피셋은 중요한 문장들에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줘요. 피셋에는.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문장에서 힘을 빡 주어서 거기서 의미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멈춰야 돼요. 여기선 의미를 처리해야 돼요. 여기에선.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오는 느낌이었다면 그런데는 한번 딱 멈춰서 그렇구나. 의미를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지 않았다. 제가 여기서도 의미 처리 안 했죠. 이유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있고, 게다가 또 부처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에다 별표 한번 해주세요. 만 모두 다 중요한 장치예요. 거기는 머물러야 돼요. 만에다가 제가 지금은 표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지 않았으니까 의미를 능동적으로 추론하면 부처랑 또 누구를 함께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 예외 없이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죠. 보살이 부처와 함께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뒤를 힘주어서 읽으면 문장 독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여기 뒤에 의미 처리가 빠르게 되고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문장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은 연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을 읽고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다음 문장 패스. 이렇게 넘겨줘야지 그 다음 문장에서 옳거니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의미를 잡고 연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을 읽을 때 이 문장 따로 그런 다음에 다 읽어놓고 자, 이제부터 정리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의미 잡고 패스. 연결 이런 느낌으로 문장도 연결해 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여기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랑 같이 그렸다는 거야? 궁금해야 얘가 빨리 보이는 거예요. 보살도 함께 등장했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도 빨리 보이고 빨리 정리가 되면서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가 돼요. 자, 그런데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피셋은 선택지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미상은 둘이 같이 간다는 거네. 근데 저는 요거랑 나중에 요거 이렇게 가로치고 나갔거든요. 이유는 지금 이것과 같은 보살을 다른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풀어 써주고 있어요. 피셋은 요새 최근에 추론형이 대세이기 때문에 쉽게 보살은, 부처는 이렇게 안 해요. 보살을 지금 뭐로 풀어 써주고 있냐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선택지는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지장보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보살이야 부처야, 이걸 판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살이 이렇게 풀어 써줬으니 당연히 부처도 그렇게 풀어 써줄 거예요. 예측을 해야 뒤에가 보여요. 부처도 석가열애, 그죠? 석가열애, 아미타불, 미륵불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는 미륵불 이렇게 나오는 순간 선택지에서 얘는 부처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선택지의 그와 같은 원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거 이렇게 연결하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답은 아니었습니다만 3번 선택지 별표 한번 해주시면 3번 선택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열애가 그림의 윗단에 배치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석가열애에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부처이냐 보살이냐 확인해야지 라는 게 빨리 돼야 돼요. 빨리. 이미 내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택지들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이 단락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윗단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는 순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피셋 진짜 좋아하는구나 안내가 돼야 돼요. 작년에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윗단에는 이라는 거 보는 순간 는에다가 별표해 주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는이라는 보조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윗단에는 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아랫단이 나오겠죠. 뒤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윗단에는 부처 이렇게 보는 순간 아랫단은 뭐예요? 보살이죠. 이걸 뒤에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는 순간부터 뒤에 부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윗단에는 하는 순간 아랫단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윗단에는 부처가 라고 하는 순간 아랫단은 보살이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요게 피셋이 되게 좋아하는 카테고리, 범주화예요. 범주. 두 개로 나눠서 각각 범주와 속성을 연결하는 거. 피셋이 되게 좋아하는 정보 처리거든요. 1번부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쉬웠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번에서부터 우리 배웠던 게 다 나왔네. 쉽다. 우리 학생들이었으면 잘 받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두 개 나눠지고 연결하는 거 나오겠네. 위에 단, 아래 단 각각 연결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윗단, 아랫단 나눠지는 순간부터 얘가 매력적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럼 지문을 독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남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부처랑 보살 남겼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걔를 패스해서 넘겨줬죠. 두 번째 단락에. 따로 읽으면 안 돼요. 부처와 보살과 관련해서 어떤 게 중요하지 했더니 제 머릿속에는 함께랑 윗단 아랫단이 나왔어요. 윗단 아랫단. 그러면 윗단 아랫단 두 개로 나뉘네.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패스를 또 했어요. 마지막 단락으로. 그러면 윗단 아랫단 두 개 나눠지는 거까지 추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잘 읽어내면 세 번째 단락의 독해 속도가 빨라야 정상이에요. 한번 독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읽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크기에 대한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똑같이 막 크기에 대해서 막 센티미터 어쩌고 얘기하지 관심 없어야 정상이에요. 잘 읽은 거예요. 앞에서 중요한 거 남기고 뒤로 패스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별로 안 중요한 정보들이 보여야 되고,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 앞부분은 쑥 내려오되 대신 윗단, 아랫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머물러야 돼요. 근데 새로운 대상이 나오네? 그죠? 여기에서는 새로운 대상이 뭐가 나오냐면 중생이 나와요. 그러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뭐야? 그러면은 아까 부처, 보살, 중생? 순차적인 거야?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3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알아야 돼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쵸?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건 3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이 지금 5번이잖아요. 3번이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진짜 중요해요. 올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출 문제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3번에다 별표 한번 해주시고, 왜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지 그 기준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 단락에 찾아주세요. 자, 뭐가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모릅니다만. 혹시 찾았어요? 귀족으로. 귀족으로 묘사가 되어서. 좋아요. 뭔가 의미상에 찾았는데 이 친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잘 읽네. 글을 잘 읽어서 의미상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느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더 그 핏셋에 맞게 좀 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저 연두색 옷 입은 친구, 이 학생. 혹시 잡았어요? 마지막에 흐렸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르다. 그걸 뭘로 잡았어요? 일단 여기에서 그런데 이유를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런데 관음보살을 그린 이 그림에도 일단은 관음보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관음보살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부처인가? 아니면 지금
그 보살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에도 그래서 도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도라는 보조사가 열거예요. 열거. 그럼 앞에 있었던 그림과 지금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그림은 인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란 뜻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연결할 수 있을 것도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피셋은. 되게 위험해요. 두 번째 단락의 정보랑 세 번째 단락의 정보는 연결할 수 없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기준점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할 거거든요. 어떨 때 되는지 어떨 때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도라는 거 그게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뒤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윗단에는 보살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중생을 작게 그려놓는 방식 역시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도 열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두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었던 윗단 아랫단 정보와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윗단 아랫단의 정보가 인과로 그냥 함부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도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처럼 역시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줘요. 피셋은.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연결하면 안 되는 정보인데 연결하면 그건 틀린 선택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은이지만 알 수 없는 이라는 걸로 발문이 나왔다면 답은 3번이에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런 선택지의 원리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윗단에는 뭐가 있고 아랫단에는 뭐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그림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방향.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도 미술학자들이 신분 구별하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도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의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의미가 지금 구조 자체가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을 구성하는 구조와 세 번째 단락을 구성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이꼴 강조예요. 반복했다는 것 자체가 선택지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윗단, 아랫단 각각 이렇게 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라는 구조가 2번 반복됐잖아요. 걔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답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요. 제 머릿속에는 윗단, 아랫단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신분과 관련된 거라고 연결한다는 거네. 그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3번, 5번밖에 없어요. 3번, 5번이 겹쳐요. 구조가. 선택지에도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가 반복이 되면 그 선택지들이 매력적이에요. 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선택지들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3번에서 보면 윗단에 배치되어 있고 아랫단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3번이 되어 있고요. 5번에는 윗단에 이렇게 배치되고 아랫단에 이렇게 배치된 구조가 있으며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 라는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거 가지고 거기 안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3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석과 열애가 있고요. 평민이 있는데 석과 열애는 뭐죠? 부처랑 보살 중에 하나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민의 경우에는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연결 불가능한 정보인 거예요. 연결 불가능한 정보. 그래서 3번 선택지는 답이 아닙니다만 3번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보시면 부처가 윗단, 보살이 아랫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핵심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수가 낮든 점수가 높든 낮든 1번의 정답률은 높은데 그럼 차이가 뭐냐? 속도겠죠. 에너지죠. 속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나 맞췄어. 이거 쉬운데 왜 선생님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그게 아니에요. 간혹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모니터링 하니까 박은경이 강의를 할 때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열심히 설명하지? 박은경은 어려운 거 못 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거를 누가 더 빨리 푸냐예요. 근데 쉬운 거 맞췄어. 여기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논리 퀴즈 문제는요. 합격한 학생들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맞췄어도 되게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갈리는 게 아니라요.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21번에서 30번의 정답률이 결정해요. 거기 있는 거 다 맞춰야 돼요. 일단 거기 다 맞췄는지부터 한번 보시고 거기서부터 틀렸다 라고 하면 독해, 지금 저랑 하는 그런 독해에 대한 문제인 거고, 거기가 승부처였다는 거고, 특히 1번에서 2번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줄였느냐, 시간을 얼마나 아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 맞추는 시험이 아니고요. 계속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80점만 넘기면 진짜 잘한 거예요. 한 75점 이상 받아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에 있는 1, 2번에 1번을 얼마나 힘 빼고 접근하고 내가 배웠던 그런 포인트대로 접근하실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을 확인했고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쉴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틀이나 원리들을 이렇게 배우면 지금은 그러네? 그렇게 보이네?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거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꾸 연습을 해주시는 체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그런 틀들을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텍스트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 1번까지 받고 조금 쉬는 시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